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번호 고지드릴게요. 전화, 문자 가능합니다. 02-3163-1663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밀 분석, 부동산 MRI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저희 부동산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자 정부가 새로운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희망하시던 분들도 이러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 같은 여러 가지 이슈나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빠른 분석,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꼼꼼한 분석을 해줄 그 주제가 무엇인지 MRI 응급 환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오늘의 응급 환자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주치 선생님?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전문가에 따라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타격을 준 게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일부라는 건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상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분양 시장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번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양가를 일정 이상으로 못 올린다, 즉 상한선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땅값,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요건에 맞춰서만 분양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분양가가 원래는 10억에 분양하려고 했었다가도 정부에서 이런 요건들을 맞춰보니까 한 7억밖에 분양 못한다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혹시 그전에도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예전에도 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시행이 되었나요? 어떤가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공공 택지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민간 택지 로또 분양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 허그에서 우회 이제 주택 도시보증 보험을 갖다가 조건을 갖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우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나타나게 되면 아예 원천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조건들은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든가 여기를 일단 포함한 상태에서 다른 3가지 요건들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걸로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 초과된다든가 마지막으로는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가 높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을 보다 완화해서 적용하기 쉽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소장님의 분양가 상한제 좀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 저도 좀 들어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역시나 새로 나온 법률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 이 민간 부분에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무엇보다 분양도 집을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집을 짓는 사람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 건설사 그리고 사업 주체인 이 조합 입장에서도 타격이 좀 엄청 날 것 같은데 사업이 좀 위축되지 않나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므론 이제 사업을 진행을 갖다가 위축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그럼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인데 이 중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기존 주택의 희소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도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바로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좋으신가요? 신축 아파트가 좋으신가요? 솔직히 세계 좋죠. 특히나 집은 더더욱 신축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 공급이 딱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들에게 대해서도 희소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희소성이 더 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를 받는 거는 기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러한 제도가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의 아파트들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정부는 이러한 현상까지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가요? 사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거를 시행을 할 것인가 보면 정답은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강남 재건축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강남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게 함에도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게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를 높게 해서도 분양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아파트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가격은 되겠네라는 게 바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럼 이 얘네들도 규제를 하려고 다시 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분양가를 갖다가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또 강남 재건축이 목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규제 뭐 있지 않나요? 재건축 개초안이죠.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현재 재건축 시장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성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재건축 시장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 마지막 강남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하지만 얘네들 못 피한 재건축들은 현재 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피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빛을 발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후분양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 앞서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소급 규제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행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행 법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된 곳 같은 경우는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데들부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었던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많이들 받고서 피해 나간 단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타겟팅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기준을 땡긴다는 건데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로 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강남 재건축 단지들 모두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예전부터 뭐 이거는 위헌이다, 소급 규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목표 강남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시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기사에서도 좀 본 것 같은데 이 소급 적용이 문제다라는 말씀도 좀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네요. 막차라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갑자기 소급해 버린다고 하니까요. 또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하나 할 거 없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뭐 이제 8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정부에서 그것도 소급 규제까지 해가지고 분양가를 갖다가 상한선을 준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를 갖다 10억 아니면 15억 분양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에 못 미치게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건설적으로도 좀 타격이 되겠죠?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 진행을 멈춰버리든가 사업을 포기하는 데들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알 수 있는 게 건설이 멈춰버리게 되면 그에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이라든지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혹시 건설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 건설 같은 경우는 경제에 있어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는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건설사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었을 때 이제 부도가 나는 데들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발표가 나고 생각보다 광범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 경기 타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어야 한 2년, 3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 경기 전망 CSI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한 심리 지표냐고 하면 향후 경기 전망, 즉 MC님한테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MC님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지나가면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좀 힘들어서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청자님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뭐 대답들을 다 모아봤을 때 모든가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이 똑같다라고 하면 100입니다. 즉 표를 보시게 되면 100보다 높으면 긍정응답, 향후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100보다 떨어지게 되면 부정응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현재 2018년도 5월 달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같은 경우 2019년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률도 봤을 때 2019년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벌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하고서 2년 차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인상 등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성적으로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권을 갖다가 다음 선거에서도 이제 표를 얻어가지고 또다시 뭐 현재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또다시 자기가 여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심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될까요? 경제를 좀 잡는 게 그렇죠. 좋겠죠.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을 보다 더 투입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갖다가 더 위축시키게 되는 건설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는 위축시키면서 경기는 부양하겠다. 보다 상반되는 정책 같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건설 경기를 보다 부흥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책
정책들이 강력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네. 페이지 또 보시게 되면 오늘 MC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발표를 얘기해 주시긴 했었지만 네. 바로 금리 인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벌써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또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써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한참 막 3점 중반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2.6에서 8 정도로 대출금리는 벌써 좀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낮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아무래도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현재 경기 상황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넓게 생각해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건설사 입장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 등은 조금 위협이 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현 경기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까지 함께 두루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로 지금 당장 타격을 받는 것은 이 분양을 앞둔 단지만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라든지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호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비업체 입장에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 피해 나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해서 좋다라고 했었던 데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2주 철거해가지고 분양을 한 2년, 1년 내에 할 단지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게 한 2년이든 뭐 길어야 3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뭐 어차피 또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대선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국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정비업체들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해도 얘네가 분양을 하려면 뭐 빨라야 3년, 4년 뒤에 분양을 할 텐데 그때 가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좀 사업 속도가 오히려 빠른 데들 같은 경우는 좀 꺼릴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데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길어야 2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간을 좀 살펴보시고요. 아무래도 사업 속도를 좀 체크하셔서 투자처를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MRI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부동산 건강 차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서울경제TV 주최인님의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많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꼭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로또 청약이 등장하면 저렴하게 청약을 받을 수 있어서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로또 청약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닉네임 인생은 한방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단지에게는 좀 아픈 이야기가 분명합니다만 또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이 또 될 수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앞서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 길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재는 얘기했고 하지만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했었어요. 네. 진짜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사업성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얻냐? 방금 전에 사연 주신 분과 같이 로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무래도 진짜 오죽하면 로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하게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 로또 청약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정말 이제 큰 그전에도 없었을 만한 진짜 대박의 꿈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로또 청약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앞서서 얘기할 때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져도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좀 진행을 안 할까요?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물량이 줄어들까요?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많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뭐 청약 기존에 했었던 단지들이 한 10군데 된다라고 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가지고 그럼 손익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도 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해버리는 단지들 나올 수 있죠. 즉 청약 물량 자체가 이제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또 청약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기다리던 지역들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청약 단지가 적어진다. 그러면 청약 대기 수요들이 그 적어진 단지들한테 다 몰리게 됨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네요. 저기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또 주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약할 물량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기다리고 원하던 사람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중에서 청약이 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경쟁률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들만 될까요? 현재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가점, 내가 높다라고 하면 이번 로또 청약의 기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점이 낮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다려봤자 내 턴이 안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점은 얼마나 돼야 될 수 있는가?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년 동안 무주택자였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넣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 수가 3명이다. 참고로 부양가족 수라는 거는 나를 제외한 숫자, 즉 일반적인 4인 가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의 가점이 몇 점이냐라고 하면 바로 54점입니다. 54점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고 10년이라는 세월도 쉽지가 않고요. 가족 수 4명도 요즘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 같은 경우가 구성원이 4명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자녀 1명만 낳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즉 다자녀여야지만 이제 효과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최고 15년 해야지 32점, 그리고 저 청약 통장을 넣은 것도 최고 15년을 했을 때 17점, 부양가족 수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부양가족, 내가 부양하는 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이러한 요건들에 따라서 가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약 가점 받기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청약 가점이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지 로또 청약 기대해 볼 수 있는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서초 그랑자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모델하우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유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경쟁률 청약 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는데요. 2019년도 7월 2일에 1순위 청약을 했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 가점입니다. 최저 가점이 58점에서부터 75점. 참고로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타입마다 평형, 타입에 따라서 이제 가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최저 가점, 즉 가장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타입도 58점이었다. 가장 높은 데는 75점이다. 그리고 평균 가점이 62점에서 75점이었다. 경쟁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평균 경쟁률이 174대 1. 최고 경쟁률은 711대 1. 와, 정말. 711대 1은 진짜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조상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상님이 도와주는
뭐 정말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경쟁률이고 그리고 가점도 진짜 60점대는 되어야지 내가 이런 경쟁률을 뚫고서 가점을 통해서 청약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나 좋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들은 이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완화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막 진짜 누가 봐도 분양가 차이가 시세보다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그냥 5억은 그냥 벌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 너도 나도 청약통장 넣지 않겠습니까? 가점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점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또 만약에 점수를 높여 놓으면 또 그때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좀 나중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오고 또 다른 방식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이 로또 청약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왜 로또라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되기도 힘들고 도대체 되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궁금할 정도로 700대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청약통장을 꽁꽁 싸들고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가점이 60점이 넘어간다 라는 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60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정말 다시 없을 기회가 또 한 번 오게 됩니다. 진짜 몇 억은 앉은 자리에서 벌 수 있는 진짜 로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가점이 한 50점대 정도다. 50점도 정말 높은 점수예요. 맞아요. 지금도 청약 경쟁률 높다라고 해도 당첨되는 데들 보게 되면 한 50점대만 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점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되냐? 지금이라도 청약 넣으세요.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이제 있다 보면 오히려 그때 되면 50점대 가지고선 되지가 않게 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로또 청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그에서 우회 규제 해가지고 분양가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오는 데들 잘 넣어가지고 청약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청약 가점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르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뛴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희소성이 늘어난다는 얘기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확한 진단과 처방까지 내려주신 김재경 주치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3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몸도 마음도 부동산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MRI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 근무하시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박두진 파트너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의 투자 DJ 박두진 부장입니다. 방송을 보시면 서울 중심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자료상의 분석으로 그렇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은평구에 좋은 재개발 구역이 있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의 중심부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외곽 지역이지만 추천해 주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유 어디에 있나요? 예,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서북구의 대장주인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은 1960년대에 도심 철거 및 거주자들이 대량으로 이주해 발생한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암 DMC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 집이 낡고 대형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수색동 증산동을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에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이 해제되는 그런 수모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부권의 각
각종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하여 뉴타운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 서부권 지역이 집중 조명을 좀 받으면서 이 지역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수색 증산 뉴타운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 설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권 수색 상암 서울 부도시에 위치한 수색 증산 뉴타운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업무지구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상암 DMC 내에 직주 근접성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수색역, 증산역 등 3플 역세권에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면은 수색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철도시설 이전 부지에 여의도의 면적의 약 1.5배 규모로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상암 DMC가 서부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마포구와 인접한 위치에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 타용도 많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낙후된 이미지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또 외곽 지역에 위치하다라는 점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 개발 호재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좀 이 부분들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은평구의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적었던 것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수색 4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후 재추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단지는 이미 분양을 완료하여 공사 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행정상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북의 3대장인 마용성 중 마포구와 인접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DMC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수색산, 옆으로는 불관천, 밑으로는 한강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네, 자연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 장점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 되시겠네요. 자, 무엇보다 위치도 좋고요. 여러 가지 상암 디지털시티 업무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조목조목 좀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핵심은 상암 DMC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지구는 2000년대 초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상암 DMC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특화 권역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2000년대 초반 한류와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약 17만 평 부지에 상암 DMC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에 제2의 여의도라 불리우며 많은 고급 인력들이 상암 DMC에 입장하고 있어 상암 DMC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암 DMC 내에는 SBS, KBS, MBC 등 서울 경제를 포함한 지상 3사가 있고요. 그리고 YTN, TVN, JTBC 등 각종 케이블 방송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방송 중심지로서 기획사 및 제작사가 대거 모여있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상암 DMC 엔터테인먼트 특화 권역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때문에 DMC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방송국은 물론이고요. 방송 관련 업체들도 많지만 IT 업체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IT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한 지역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파트너님? 네, 그렇습니다. 상암 DMC 내에는 방송국 관련 시설만 있는 게 아닌데요. 삼성 SDS, LG U+, LG CNS, 상암동 우리은행 센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및 IT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암 DMC 내에는 약 600여 개 넘는 기업과 약 6만여 명의 종사자가 단지 내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암 DMC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지역인데요. 각종 기업의 사옥이 이전하거나 추가 건립하는가 한편 각종 관련 공기업들이 대거 모여 있어 상암 DMC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장관을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상암 DMC에 방송 관련 시설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정말 이런 여러 기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암 수색 증산을 상암 DMC 바로 앞에 방송국 몇 개 있고 외곽은 외곽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외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암 DMC만으로도 직주 근접의 메리트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600개의 기업 그리고 6만여 명의 종사자가 이 지역에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꼭 짚어주셨고요. 위치가 외곽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암 DMC만으로도 직주 근접의 효과를 정말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꼭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떤 점들을 또 짚어보면 좋을까요? 마포구와 은평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차량 기지와 지상철로 인해 상암 DMC와 수색 증상은 단절되어 있었는데요. 상암 DMC가 이렇게 개발할 때 동안 수색 증상은 낙후된 채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지상철을 지하하여 대규모 공원과 쇼핑 문화 산업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사례로 공덕역에서 효창공원 앞역까지 경의중앙선을 지하하여 경의선 숲길을 조성했던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지상철을 지하하여 그 위에 공원 및 상철로를 조성하여 현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하였는데요. 현재 가서 보시면은 이런 철길이 있었던 흔적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공원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면적도 면적이거니와 경의선 숲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쇼핑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함으로써 상암과 수색 증산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위치도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선 숲길의 사례처럼 이 철도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명소가 재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외에도 호재 소식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2030 서울 플랜을 통해 수색 역세권 개발을 7대 광역시 중 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DMC 내 기능을 지원한 업무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을 설립할 것이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상업시설, 근린생활 시설들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을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조 수색역은 상암동 거주자나 외국인들을 위한 복합 컴플렉스 단지로 개발을 할 것이고 DMC와 연결된 업무, 상업, 복합 거점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DMC 부족한 기능을 도심 지원 기능 시설을 도입하여 쇼핑, 문화, 비즈니스가 한 공간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DMC 역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통화 환승 시설로 조성을 할 것이고 서부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규모 복합 쇼핑 공간,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조성할 것입니다. 2017년 코레일과 롯데쇼핑이 손잡고 발표한 수색 역세권 구역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은 DMC역과 차량 기지에 약 1,500억 원을 들여 롯데 복합 쇼핑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대와 서울시 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수색 역세권 개발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통해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C 구역을 시작으로 수색 역세권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 서부권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색역과 DMC역 사이의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중소규모를 위한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DMC와 기능을 연계해 창조문화산업, 클러스터, 인큐베이팅 시설들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색 역세권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수색과 상암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미디어의 산업 중심이 될 것이며 상업 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 거점으로 교통, 문화, 경제, 서부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호재 소식들 정말 많습니다. 또 넓은 공원은 물론이고요. 상암 DMC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쇼핑과 문화시설, 복합공간 조성까지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통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럼 교통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 증산은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증산역을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추후 원제, 원종, 홍대선이 계획되어 있고 KTX 3단계 사업인 수색과 광명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연결하는 월드컵 대교가 2010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위치의 장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의 주거 환경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예, 그럼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뒤쪽으로는 수색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불광천이 있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상암 근린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인데요. 예전 석유 비축 기지를 문화 비축 기지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여 예전 상암의 안 좋았던 이미지를 상암 DNC와 더불어 첨단, 친환경, 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을공원에 올라가면은 갈대밭들이 반겨줄 텐데요. 북쪽으로는 산, 수색산, 남쪽으로는 한강이 넓게 펼쳐져 있고 길 건너에는 영등포, 마곡, 여의도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환경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럼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는 수색초, 증산초중, 연서중학교가 뉴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맞은편으로는 상안동에는 각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일본인학교,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등 학군과 상징적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과 교육 환경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것 외에 수색 일대를 직접 개발하는 호재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에는 또 다른 개발 호재도 있는데요. 수색 변전소와 전력 설비를 지중할 예정입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 혐오시설로 눈칫밥을 먹던 수색 변전소와 송전 철탑을 지중하여 수색 2 존치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2020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색 변전소가 지중화된 자리에는 택지와 업무,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이며 송전 철탑이 지났던 자리는 공원 녹지와 자연 녹지로 회복을 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및 복지시설로 재탄생이 될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호재와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장의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현장인 수색 증산 뉴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수색형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 발표로 한층 더 뜨거워진 현장의 모습.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및 증산동은 1960년대 도심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이 외곽으로 이주해 형성된 대표적인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암 DMC와 단절되어 있는 데다 집이 낡고 대형 변전소까지 있어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수색 증산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 수색 증산 뉴타운을 지정했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일부 지역은 해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권 일대 및 수색역 인근으로 각종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면서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도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서부권 부도심에 위치한 수색증산 뉴타운은 상암 DMC 미디어 업무지구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제2의 여의도라 불리며 방송국과 게임, IT, 영화산업 등 미디어와 첨단산업 관련 업무지구로서 5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으며 약 4만 2천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성은 물론 DMC 내에 완벽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색증산은 트리플 역세권이며 서울 서부권 개발 호재의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MC 수색역 일대는 현재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 주거환경 개선 기대가 큽니다. 수색증산동 일대가 모두 개발을 완료한다면 자족 기능을 갖춘 서울 서북부권 핵심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수색증산 뉴타운은 입주권 가격이 인근의 상암동 아파트값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만 들어서는 베드타운이 아닌 대규모 업무단지 유치로 자족도시로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수색증산동 일대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서울의 서부권의 끝자락이지만 수색역 일대의 복합개발이 완성되면 수색증산, 상암 지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 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이 일대가 교통, 문화, 경제가 어우러진 서부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직주 근접의 마지막 투자처로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증산 뉴타운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수색증산 뉴타운은 디지털 산업,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색증산 지역의 현재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재정비가 완료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각 구역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워낙 구역이 다양해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수색 변전소가 이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6구역, 8구역, 9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 6구역은 수색역 바로 앞에 있는 대규모 단지로서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약 90%가 철거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지금 세부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색 8구역은 수색 변전소 바로 뒤쪽으로 가장 수색 변전소 지중화의 사업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 처분 인가를 위한 지작물 조사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수색 9구역은 2018년 12월 달에 일반 분양을 238대 1의 최고 경쟁률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였고 현재 터닫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4구역, 7구역, 1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색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색 4구역은 2017년 7월 달에 일반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수색 7구역은 앞서 설명드렸던 수색 6구역과 함께 건설사 GS로서 자위타운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색 13구역은 수색 면적 중 단위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인데요. 현재 이주 중에 있으며 이주 완료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현재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옆으로 넘어와 증산 2구역은 수색증산 뉴타운 내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트리플 역세권인 DMC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암 DMC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현재 이주 완료 후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증산 4구역은 해제 후 재추진하고 있으며 증산 5구역은 롯데건설 시공사로 약 1,700세대, 바로 뒤쪽으로는 수색산, 앞쪽으로는 불광천에 위치하고 있고 증산역과 세절역을 끼고 있는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구역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포인트만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는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암 월드컵 단지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어진 10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면은 인근에 DMC 파큐브 자이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저역 역세권의 대규모 단지로서 현재 59제곱미터는 8억에서 9억, 84제곱미터는 10억에서 13억 정도의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수색 증산 뉴타운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상암 DMC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직주 근접의 호감가를 누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되는 수색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서부권의 정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색 증산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3,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설명보다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세미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8월 8일입니다. 목요일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설명 진행되고요. 22일 목요일에는 청량리 전동 답심리 재개발에 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9일 목요일에는 금호동 재개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부투미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